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죽은 딸이 제 눈앞에 나타난 순간 쓰레기만도 못한 사위를 향한 제 복수가 시작됐죠. 그 통쾌한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부디 편하게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제 팔자는 박복 그 자체였어요. 가난한 농사꾼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나 배를 골무며 컸고요. 걷기 시작하는 나이가 됐을 때부터 오빠들 뒤치다꺼리를 하고 부모님 밭일을 도왔죠. 그러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마을 이장님 소개로 만난 남자에게 시집을 갔는데요. 남편은 빈말로라도 좋은 남편이라고 할 순 없는 사람이었어요. 잘 다니고 있던 은행을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덜컥 그만둬 버리고요. 그 뒤로 어떤 일이든 채 한 달을 못 채우고 포기했거든요. 결국 제가 파출부 일을 하면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집안일도 오롯이 다 제 몫이었고요. 자기 손으로는 물 한 잔 떠먹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디 그뿐인가요? 허구한 날 술, 담배를 입에 달고 살고 자기 기분이 안 좋을 땐 세간살이를 부수며 욕을 퍼부었네요. 맘 같아선 그런 남편을 버리고 새 삶을 살고 싶었는데요. 하나뿐인 딸을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 때만 해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또 제가 살고 있던 곳이 완전 시골이었던지라 남편이 어떻든 여자가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죠. 미운하고 나 내 서방인데 어쩌겠어. 미영 엄마가 그냥 참아야지. 아유 그래 남자들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래도 미영 아빠 정도면 뭐 완전 꽝은 아니잖아. 어쨌든 처자식 안 때리고 도박이나 사업 같은 걸로 모은 돈 안 까먹고 그게 어디여? 동네 아줌마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그저 쓰게 웃는 수밖엔 도리가 없었어요. 진심으로 위로를 해주는 건지 놀리는 건지 알 수가 없더군요. 시대 역시 저를 힘들게 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곱게 보지 않으셨고요. 크게는 제사 준비해서 작게는 당신네들 사는 집 전등 바꾸는 것까지 저를 불러시키셨네요. 그래도 싫다 소리 한번 못한 제가 바보 같다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그 시절엔 많이들 그러고 살았으니까요. 여자로 태어난 게 죄지 시집와 며느리 된 게 죄지 하면서 참기만 했네요. 그런 제가 각성한 건 순전히 딸 때문이었어요. 언젠가부터 딸이 남편을 과하게 피하더군요. 그전에도 남편이 워낙 폭력적이고 무뚝뚝한 사람이었기에 그리 사이 좋은 부녀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TV도 보곤 했거든요. 근데 딸이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부턴 자꾸만 남편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거실에 나와 있으면 방에 들어가 이불 속에 쏙 숨어버리고요. 밥 먹자 불러도 배가 안 고프다면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이가 사춘기가 일찍 온 건가 싶었는데 그런 나이도 아니잖아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우연히 딸아이 방 문틈으로 들리는 작은 소리를 듣게 됐죠. 무언가 숨죽이며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맞아요. 딸아이가 혼자 울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미영아, 왜 울어? 너 무슨 일 있었니? 아니야, 나 안 울었어, 엄마. 그냥 눈이 시려서. 거짓말하지 마. 너 아빠랑 무슨 일 있지? 사실대로 말해봐, 응? 제 최근에 딸아이는 좀처럼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러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하더군요. 실은 아빠가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봤어.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뭐? 언제 그랬는데? 어쩌다 본 거야? 며칠 전에 학교 끝나서 친구들이랑 집에 오다가
친구네 엄마가 하는 숙박업소에서 아빠가 나왔어. 어떤 화장 진한 아줌마랑 팔짱 끼고.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졌어요. 하지만 딸이 제게 꽂은 비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그 뒤로 나랑 안 놀아. 나더러 막 그 아줌마 자식 아니냐 그러고 나중에 나도 바람 피울 거라고 하고.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아빠랑도 같이 살기 싫어. 딸은 설움을 토해내며 또다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 딸을 얼른 가슴에 안고 얼렀죠. 미안해, 미영아. 엄마는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고. 엄마가 참 엄마 자격이 없다. 아니야,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나쁜 건 아빠잖아. 맨날 술 먹고 엄마한테 화내고 소리만 지르고. 아빠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엄마. 그냥 우리 둘이서만 살면 안 돼? 안 될 게 뭐가 있어. 엄마는 미영이 너만 있으면 돼. 앞으론 엄마가 미영이 엄마도 해주고 아빠도 해주고 다 해줄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 길로 저는 남편에게 바로 갈라서자고 했어요. 남편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용서를 구하긴커녕 오히려 벌컥 성을 내더군요. 미영이 그 기집애가 당신한테 일러 바친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 시켰는데 이놈의 기집애 어딨어? 어딨냐고? 금방이라도 딸을 찾아 죽일 것 같은 남편의 태도를 보고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달려가 남편의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찼죠. 무방비 상태였던 남편은 그대로 배를 감싸주고 바닥에 주저앉았네요. 당신 미쳤어? 지금 감히 날 때린 거야? 그래. 그동안 내가 가만히 참고만 있으니까 아주 호구로 보였지? 근데 당신 사람 잘못 봤어. 아니, 여편네가 진짜... 어딜! 저는 반격할 것처럼 몸을 일으키는 남편에게 달려가 그대로 얼굴을 걷어찼어요. 꽤 큰 타격음과 함께 남편이 코를 감싸쥐고 비명을 지르더군요. 내가 그동안 왜 당신 같은 쓰레기랑 계속 같이 산 줄 알아? 당신한테 애정이 남아있어서도 아니었고 이혼녀 딱지라는 게 무서워서도 아니었어. 그저 우리 미영이 애비 없는 애라고 손가락질밖에 하고 싶지 않아서였지. 당신이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행패 부릴 때마다 당신 엄마가 나 괴롭힐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어. 우리 미영이 시집 갈 때까지만 참자. 그래도 혼주석에 부모가 나란히 앉아야 우리 미영이 면이 서지. 근데 이젠 더는 참을 필요가 없네? 미영이가 당신 같은 아빠는 차라리 없는 게 좋다고 먼저 나서서 당신이랑 이혼하라고 하니까.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앞으로 다시는 나 찾지 마. 알겠어? 저는 남편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져주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웃집에 맡겨뒀던 딸을 찾아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죠. 보수적인 친정으로 돌아가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서울 생활은 생각보다 더 고되고 힘들었어요. 가진 돈으로는 새빵 하나 구할 수 없어 처음엔 여인숙을 전전해야 했죠. 하지만 폭력적인 남편 없이 딸과 둘이 지내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일 것 같더군요. 왜 진작 헤어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처음엔 고향에서 하던 대로 파출부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요. 딸이 중학교 졸업할 무렵 큰맘 먹고 차린 칼국수집이 대박이 났어요. 그야말로 없어서 못 팔 정도였네요.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 딸 예쁜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이고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 빚 없이 졸업도 시켜줬죠. 그때만 해도 딸과 제 인생에 남은 건 비단길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신 가시밭길을 걸을 일이 없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인생이란 게 늘 잘 풀릴 수만은 없는 일이잖아요. 딸이 사회생활 시작하고 얼마 안 돼 집에 사귀는 남자를 데려왔어요. 대학병원 의사였는데요. 다른 엄마들이라면 두 팔 벌려 환영할 조건이었지만 솔직히 저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남자 나이가 너무 많았거든요. 딸과 띠동갑이 훨씬 넘었죠. 어디 그뿐인가요? 얼굴도 못생기고 머리도 거의 벗겨질랑 말랑하고
딸이 눈이 낮아도 너무 낮은 게 아닌가 당황스러웠네요. 그래서 딸 남자친구가 돌아가고 나서 딸에게 슬쩍 그랬어요. 우리 딸, 갑자기 남자친구랑 결혼한다거나 그럴 건 아니지? 아직 만난 지 반년 안 됐다며. 좀 더 천천히 지켜봐. 제 당부의 말에 딸의 얼굴이 급격하게 어두워졌어요. 그게 엄마 실은 나 그 오빠랑 아무래도 조만간에 식 올려야 할 것 같아. 뭐? 왜? 그 집안에서 결혼 서두르지? 뭐 네 남자친구 나이가 있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런 것도 있는데 실은 나 임신했어. 딸의 말에 벼락을 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졌어요. 뭐? 임신했다고? 아니 도대체 언제? 미안해 엄마. 엄마한테 진작에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겁이 나서. 그래도 나 이 애 꼭 낳고 싶어. 오빠도 좋은 아빠 되겠다면서 약속했고. 허락해줄 거지? 그치? 엄마는 늘 내 편이었잖아. 맘 같아선 결사반대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딸의 뱃속에 손주가 자라고 있다는데 제가 어쩔 도리가 있겠어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딸은 자기보다 12살 더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됐죠. 다행히 사위는 딸을 많이 아끼는 것처럼 보였어요. 딸을 시집 보낸 후 혼자 살게 된 저도 살뜰하게 챙겨줬죠. 명절마다 꼬박꼬박 들르는 건 물론이고요. 제 생일엔 딸애와 같이 꽃다발을 사들고 왔네요. 어머님, 저 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나야 잘 지냈지. 바쁠 텐데 무엇하러 왔어? 이 늙은이 생일이 뭐라고? 에이, 장모님 생신인데 하나뿐인 사위가 챙겨야죠. 맛있는 한정식집 예약해뒀으니까 얼른 같이 나가요. 생긴 것과 달리 싹싹하게 구는 사위에게 점점 마음이 갔어요. 그런 사위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딸도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고요. 이듬해 봄, 어여쁜 손녀가 태어나면서 집안의 기쁨은 더욱더 정점에 달했어요. 혹시라도 딸이 아들을 못 낳았다고 시댁에 구박받을까봐 마음이 쓰이기도 했는데요. 슬쩍 물어보니 딸은 펄쩍 뛰더군요. 에이, 말도 안 돼, 엄마. 그런 걸로 뭐라고 하실 분들이었으면 애초에 날 받아주지도 않았을 거야.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그래? 하긴 뭐 박서방만 봐도 사돈내외 인품이 보이긴 하지. 응, 두 분 다 우리 샛별이라면 껌뻑 죽어. 둘째는 꼭 아들이어야 한다 뭐 이런 말도 없으시고. 그러니 아무 염려 마. 확실히 딸은 결혼 후 더 안정감을 느끼고 즐거워 보였어요. 제가 없이도 괜찮은 것 같아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특하게 가정을 꾸려 잘 살아가는 모습이 고마웠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육아라는 게 많이 힘이 붙이는 일이잖아요. 특히나 딸내 같은 경우는 사위가 일이 바빠 육아를 많이 도울 수 없는 형편이었죠. 그래서인지 딸은 갈수록 말라갔고요. 피부도 점점 거칠어지더군요. 베이비시터를 구해보라고 해도 다른 사람 손에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내 딸이잖아. 다른 사람 도움 안 받고 혼자 키우고 싶어. 네 마음은 알겠는데 미영아. 이 박서방이 일이 바빠서 너 혼자 거의 독박육아잖아. 새별이 기질 자체가 예민해서 밤에 잘 자지도 않는데 이러다간 큰일 나. 그냥 사람 써. 응? 아, 글쎄 괜찮다니까. 급기야 딸은 제게 신경질까지 냈어요. 딸에 대한 집착이 꽤나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시간이 갈수록 딸은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점점 더 말라갔고요. 가끔 팔다리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멍이 생겼어요. 물어보니 잠이 모자라서 자꾸만 여기저기 부딪힌다고 하더군요. 참다 사위에게 얘기도 해봤지만 별 소용은 없었네요. 아시잖아요, 장모님. 저 미영이한테 꽉 잡혀 사는 거. 벌써 여러 번 얘기해봤지만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도 새별이 유치원 들어가면 좀 낫지 않겠어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려고요. 그래, 뭐 자네 뜻이 그렇다면야.
저희 집에 와서도 샛별이만 꼭 끌어안고 있는 딸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위가 뜻밖의 말을 꺼내더군요. 죄송해요, 장모님. 제가 일이 좀 적으면 같이 도울 텐데. 아닐세. 자네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야말로 가게 때문에 샛별이를 못 봐주는걸. 그래서 말인데요, 장모님. 저 지금 다니는 병원 그만두고 개원할까 하거든요. 뭐? 병원을 새로 차리겠다고? 네. 경력도 나이도 찰만큼 찼으니까요. 집 근처에 작게 하나 내볼까 해요. 아무래도 지금 있는 병원보단 스케줄 같은 것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을 거고, 그럼 그만큼 샛별이랑 이 사람이랑 보내는 시간도 길어질 거고요. 사위의 말에 마음이 확 놓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위의 손을 잡고 말했죠. 잘 생각했네. 그렇게만 된다면요, 나도 좀 마음을 놓을 것 같구만. 네, 좋은 생각이죠? 근데 실은 병원 차리기엔 돈이 좀 모자라서요. 혹시 장모님이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당장은 못 갚겠지만 나중에 흑자 전환되면 다달이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요. 그래? 얼마나 돈이 모자란데? 한 2억 정도요. 사위의 입에서 나온 액수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가게를 제외한 제 거의 전 재산을 처분해야 빌려줄 수 있는 돈이더군요. 그렇게 많이는 힘들 것 같은데. 나 가진 돈 대부분이 이 집에 묶여 있어서. 역시 그렇겠죠? 부모님한테도 이미 3억 넘게 빌려서 더 손 벌리기가 그렇더라고요. 대출도 집 때문에 한도까지 꽉 채워서 돈은 안 나오고. 개원은 역시 한 5년 후에나 가능하겠어요. 미영이 아무래도 출산 우울증 같은데 그동안 더 심해지진 않겠죠? 사위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 미영이가 우울증이라니? 이건 그냥 의사로서가 아니라 남편으로서 제가 느낀 소견이에요. 자세한 건 검사를 해봐야 아는데 미영이가 절대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 길로 싫다는 딸을 끌고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역시나 우울증이 맞다고 하더군요. 미영아, 너 대체 왜 샛별이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엄마가 그냥 가게 그만두고 도와줄까? 그런 거 아니야. 난 멀쩡해, 엄마. 그리고 내 딸은 내가 키울 수 있으니까 엄마 신경 쓰지 마. 어떻게든 딸을 돕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딸은 더욱더 매몰차게 굴었어요. 그런 딸을 도울 수 있는 건 한 입을 덮고 사는 사위뿐인 것 같더군요. 그래서 살고 있던 집을 팔아 새방으로 이사를 가고요. 가게를 제외한 전 재산을 처분해 사위에게 건넸어요. 박서방, 이 통장 밖에 놔. 좀 모자라긴 한데 얼추 3억 정도 될 거야. 네? 아니 장모님 이렇게 큰 돈을 갑자기... 의사도 미영이도 얘기 못 해준다는데 아무래도 미영이 우울증이 자네 말처럼 육아 때문에 생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돈으로 따로 병원 차리고 일 어느 정도 안정되면 우리 딸 좀 신경 써주게. 감사합니다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저 미영이 남편으로서 샛별이 아빠로서 정말 최선을 다할게요. 빌려주신 돈도 빨리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몇 달 뒤 사위는 무사히 병원을 개원했어요. 초기엔 대학병원 다닐 때보다 더 바빴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니 조금씩 여유가 생기는 것 같더군요. 딸 말로는 전보다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요. 샛별이 육아도 함께한다 하대요. 하지만 우울증이라는 게 괜히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딸은 잠깐 상태가 좋아졌다 싶다가도 금세 다시 우울해졌어요. 아예 우울이 만성이 된 것 같았죠. 사위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샛별이를 제게 맡기고 둘이서 여행을 다녀오겠다 하더군요. 미영이가 바다 좋아하잖아요, 장모님. 물 맑은 동해 가서 수영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먹다 오려고요. 장모님은 이번 여름 휴가 때 꼭 모시고 갈게요. 아무래도 미영이랑 둘이서만 보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서운하신 거 아니죠? 아이고, 서운하긴. 난 걱정 말고 미영이 기분 전환 좀 잘 시켜주겠나. 딸도 사위도 모처럼 만에 환하게 웃으면서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돌아오는 사람이 단 한 명이 될 줄은 말이죠. 새별이를 재운 뒤 저도 막 잠자리에 든 새벽녘이었어요. 선잠이 들었다가 핸드폰이 울려 눈을 떴는데요. 전화를 받아보니 사위더군요. 아니 박서방, 자네 왜 이 시간에... 장모님 큰일 났어요. 미영이가 바다에 빠졌어요. 일단 119 출동해서 구조 시작하긴 했는데 날씨 때문에 일단 여기로 와주세요. 빨리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딸이 빠졌다는 바닷가로 달려갔어요. 이 서울과는 달리 태풍 때문에 날씨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비바람에 앞이 흐려 눈이 안 보일 정도였죠. 구조대 옆에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던 사위가 절 발견하자마자 달려왔어요. 장모님 오셨어요? 그 새별이는요? 일단 급한 대로 이웃집에 맡겨놓고 왔네. 근데 우리 미영이는? 그게 아직 못 찾았어요. 어두운 얼굴로 고개를 가로젓는 사위를 보면서 심장이 바닥끝까지 떨어져 내렸어요. 아니 대체 어쩌다가 이런 날씨에 미영이가... 자세히 얘기 좀 해보게나, 응?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밥 먹고 그냥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미영이가 많이 아쉬웠나 봐요. 자꾸 수영하고 싶다고 졸라서 그래서 같이 바다로 나왔다고. 죄송해요 장모님. 제가 어떻게든 말렸어야 하는데. 사위는 급기야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미영이 못 찾으면 어떡하죠? 그럼 전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 말게나. 미영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 거야. 그래야지. 그렇고 말고. 그러나 제 간절한 바람과 달리 딸은 끝내 제 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식 잃은 어미의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날부로 저는 완전히 폐인이 돼버렸습니다.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 가게 문도 닫고요. 집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했죠. 그나마 삶을 완전히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제가 돌보게 된 손녀 덕이었네요. 딸의 얼굴을 쏙 빼닮은 손녀의 얼굴을 볼 때면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죠. 그렇게 한 반년쯤 지났을까요? 그때까지도 제 고집으로 딸의 장례도 치르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어느 날 집으로 사위가 찾아왔어요. 손녀를 데려가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용건이 있더군요. 장모님, 이미 경찰 조사도 다 끝나서 더 수색은 어렵다는데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사설 수색 때 미영이를 계속 찾아달라고 의뢰할까 하는데 어떠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나한테 허락을 구하고 말고 할 게 어딨나? 근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미영이 그렇게 되고 저도 제정신이 아니라 병원 일을 아예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유일한 밥줄인 병원을 처분할 수도 없고.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 당장 다음 주부터 병원 영업 다시 재개할 건데 돈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아드릴게요. 갚긴 뭘 갚는다고 그래. 내 딸 찾는 일인데. 당연히 내가 돈을 보태야지. 딸이 살아있다고 믿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망망대해를 떠들고 있을 유해라도 건지고 싶었죠. 그래서 갖고 있던 가게를 팔고 집 보증금까지 빼서 사위에게 건넸네요. 저는 손녀와 함께 사위 집으로 들어갔고 말이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딸의 수색엔 영 진전이 없었어요. 일에만 매진하겠다던 사위는 자꾸만 술을 마시고 들어왔죠. 졸지에 하나뿐인 집사람을 잃게 됐으니 그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사위는 새벽까지 술을 먹다 들어왔는데요. 그 소리에 손녀가 깨서 우는데 본체도 안 하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파서 한 소리 할 수밖에 없었네요. 자네 마음은 이해하네만 그래도 샛별한테 이러는 건 아닐세. 아무리 힘들어도 샛별인 자네 딸인데 자네가 책임지고 키워야지. 그러자 사위가 술에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코웃음을 치더군요. 내 딸은 무슨... 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요 뭘. 미영이가 다른 남자랑 붙어먹고 내 자식이라고 속였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 충격적인 언사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사위는 계속해서 떠들어대더군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그만 미영이 보내주시죠 장모님.
수색대에다 계속 돈 쏟아붓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보내주자니. 장례 치르자고요. 그래야 제가 이혼남 돼서 새 여자를 만날 거 아닙니까? 새 여자라니. 자네 아까부터 계속 무슨 망발을 하는 건가?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내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뭘요? 잘 생각해봐요. 장모님도 죽은 딸 그만 끌어안고 살아야지. 안 그래요? 내 딸은 안 죽었네. 실종 상태지 아직 안 죽었어. 이렇게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내 두 눈으로 못 보지 않았는가? 우리 딸 시체라도 보기 전까진 절대 인정 못하네.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젓자 사위가 긴 한숨을 내셨어요. 그리고 이내 그 얇은 입술 사이로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죠. 진짜 이놈의 노친네. 진짜 답답해 죽겠네. 그럼 천년만년 죽은 딸 기다리면서 망부석으로 살든가. 알아서 하셔. 딸이고 그 애미고 아주 멍청한 건 똑같네.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뭐? 노친네? 그래, 이 답답실한 노친네야. 왜 딸년 죽은 걸 못 받아들여? 나 죄책감 자극하려는 거야, 뭐야? 아니, 난 그런 게 아니라. 됐으니까 이제 그만 내 집에서 나가. 나가라니. 자네 지금 날 내쫓는 건가? 그동안 많이 봐준 줄 알아. 솔직히 이제 미영이도 죽었겠다. 당신이랑 난 남보다 더 못한 사이 아니겠어? 나 아직 젊고 앞길 창창해. 당신 딸이랑 샛별이한테 발목 잡혀서 이대로 같이 주저앉을 생각 없다고. 급기야 사위는 침대에 누워있던 손녀를 거칠게 일으켜 제품에 던졌어요. 그리고 그대로 제 어깨를 끌어 현관 밖으로 내몰더군요. 이보게 박서방, 진정하게. 나 자네 장몰세.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내가 술김에 이러는 것 같아? 진짜 멍청하네. 갑자기 뺨에서 불이 번쩍였어요. 제가 안 나가겠다고 버티자 사위가 제 뺨을 때린 거였죠. 고통보다는 당혹스러움에 멍하니 있는데 사위가 이번엔 제 허벅지를 발로 차더군요. 나가라고! 사위의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본 순간 불현듯 딸의 몸에 있던 크고 작은 상처들이 생각났어요. 딸은 어디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생긴 거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더군요. 자네 설마 우리 딸도 이렇게 때린 건가? 그래? 그걸 이제야 아셨어? 빈정거리는 사위를 보면서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지금까지 잘도 내 딸을... 너 똑바로 말해. 내 딸 바다에 빠뜨린 것도 너지? 그렇지? 어디 생사람을 잡으려고 그래. 그 멍청한 여자가 알아서 제 발로 바다에 빠져준 거지. 도대체 왜 내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뭐 남자가 여자 싫어지는데 이유 있어? 허구한 날 떽떽거리고 애교라곤 눈꼽만큼도 없고 그러니까 질린 거지. 어쨌든 이제 당신하고도 볼 일 없으니까 다신 나 찾아오지 마셔. 볼 일이 없다니. 전 재산 다 처분해서 자네 병원 차려준 게 누군데? 제 호령에도 사위는 이죽거리기만 했어요. 뭐 그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장모님을 평생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노친네 몸누이 새빵 하나는 얻어드릴게. 그때까지도 설마 했는데요. 사위는 정말 저와 손녀를 내쫓고 현관문 앞에 섰어요. 그럼 잘 가요, 장모님. 그동안 즐거웠고 다신 보지 맙시다. 이젠 그만 내 인생에서 꺼져주세요. 오케이? 그 새빵 주소는 나중에 문자로 찍어드릴게. 아니 이보게 박서방.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앞에서 쾅 문이 닫혔어요. 그렇게 저는 손녀와 단둘이 달동네에 있는 쪽방으로 내쫓겼죠. 너무 큰 충격에 거진 한 달을 내리 알아두었던 것 같아요. 맘 같아선 이대로 확 죽고만 싶었는데요. 죽은 딸의 원한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장을 물에 타먹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고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 흥신소에 사위의 뒷조사를 의뢰했죠.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사위는 전에 일하던 병원에서도 소문난 바람둥이였고요. 딸애가 알든 모르든 주기적으로 여자를 바꿔가면서 놀아놨더군요.
얼굴도 몸도 뭐 하나 봐줄 게 없는 주제에 오직 의사라는 그 직업 하나로 말이에요. 바보같이 전 그런 것도 모르고 딸이 행복하게 잘 사는 줄로만 알았다니. 파면 팔수록 딸의 죽음에 사위가 개입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흥신소에 추가금을 더 주고 딸의 죽음을 파헤쳐달라고 의뢰했는데요. 날고기는 직원들이 다 붙었는데도 이렇다 할 만한 물증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실종된 딸의 핸드폰이라도 있어야 뭐가 될 것 같다 하더라고요. 정말 미칠 것 같았죠. 어떻게든 사위에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는 돈도 뭣도 없는 늙은이일 뿐인 제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계속해서 사위의 주변을 수소문하던 끝에 사위가 재혼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직 저희 딸 실종 신고가 사망으로 채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참 기가 막히더군요. 상대는 사업하는 부잣집 딸이었는데요. 파헤쳐보니 저희 딸하고 혼인 중에 이미 둘이 놀아놨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더욱더 열불이 났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네요. 주변을 수소문해 재혼식하는 장소를 알아냈어요. 상간녀가 초혼이라고 호화로운 웨딩홀에서 아주 거나하게 식을 준비하더군요. 달려가 똥물이라도 뿌려줄 생각으로 몰래 예식장에 갔는데요. 신랑 입장이 시작된 순간 사람들에게 발각되고 말았죠. 혼주석에서 달려나온 사부인이 아주 기를 쓰고 저를 내쫓으려고 하더군요. 아니 이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미쳤어? 당장 섞어져! 아니 사부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답니까? 우리 딸 보낸 지 아직 반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이 그러게 누가 먼저 가래? 우리도 졸지에 아들 2번 장가 보내게 돼서 썩 기분 좋지 않아. 아주 재수 온 붙었다고. 처음부터 편부모 밑에서 큰애는 거드는 게 아니었는데. 아이 됐고 남의 결혼식에 쟤 그만 뿌리고 꺼져. 밑바닥에 떨어지고 나서야 사부인의 진짜 얼굴이 보였어요. 교양 있고 따뜻해 보이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심술 맞고 못돼 처먹은 할망구만 보였죠. 내 딸 죽인 게 누군데? 당신 아들이 우리 딸 두고 계속 바람 피웠던 건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도 다 한패지? 내 딸이 늘 잘해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을 게 뻔해. 내 딸 살려내. 살려내라고! 원통한 마음에 고함을 지르던 바로 그때였어요. 누군가 뒤에서 살며시 제 어깨를 잡더군요. 엄마, 이제 그만해. 다 끝났으니까. 익숙한 체온, 익숙한 목소리, 설마 하는 마음으로 뒤를 돌아본 순간 저는 경악하고 말았어요. 그토록 꿈에 그리던 딸이 눈앞에 서 있었거든요. 아니 미영아, 미영이 너 진짜 미영이 맞지? 내 딸 맞지? 응 맞아 엄마. 근데 감격의 모녀 상봉은 잠깐만 미루자. 일단 저 결혼식부터 망쳐줘야지. 딸이 잡고 있던 제 어깨를 놨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와 마찬가지로 넋이 나가 있던 사부인의 뺨을 때리더군요. 이건 그동안 저 못살게 굴었던 값이고요. 이건 우리 샛별이 계집애라고 구박했던 값. 그리고 이건 저희 엄마한테 방금 함부로 한 값이에요. 딸은 사부인의 뺨을 정확히 3대 때린 후 물러났어요. 그리고 사부인을 그대로 지나쳐 식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이 개만도 못한 인간들아. 나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너희 둘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니? 딸의 고함에 버진로드 위에 서 있던 사위와 상간녀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아니 당신 여긴 어떻게... 나라고 뭐 100년 만년 정신병원에 갇혀 있을 줄 알았니?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알아? 네가 조강지처인 나 모르게 계속 바람피다가 그년하고 눈 맞아서 나 정신병원에 가둬버린 거?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헛소리 그만해! 헛소리? 과연 경찰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딸의 눈짓에 갑자기 어디선가 경찰들이 우르르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위와 상간녀를 결박하고 수갑을 채우더군요. 박철중 씨, 그리고 홍진희 씨, 2사람을 감금 및 살인미수 그리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체포합니다. 순순히 따라와 주시죠.
이거 뭐야? 안 와?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거야? 오빠, 하객들 다 불러놓고 이게 대체 무슨 망신이야? 이제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반항하는 사위와 울고불고하는 상간녀, 그리고 웅성거리는 하객들까지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네요. 저와 딸도 같이 경찰차를 타고 함께 갔는데요. 그 사이 딸에게 모든 일의 전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사위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 딸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바람도 밥 먹듯이 피웠다고 하더군요. 결국 지친 딸이 이혼을 요구했는데 묵살하고 자기 지인이 아닌 정신병원에 가둬버렸다고 해요. 말이 정신병원이지 그냥 돈 받고 사람 감금시켜주는 불법 업소였다고 하더군요. 아니, 그냥 이혼해주면 될 걸 왜 널 그런 병원에 가둔 거야? 그래놓고 바다에 빠져 실종됐다는 사기는 외치고. 재산 분할도 해주기 싫고 위자료도 주기 싫어서 그런 거지 뭐. 변호사가 그 인간 잘못이 너무 크니까 떼어줄 게 많을 거라고 했었나 봐. 병원도 엄마가 거신 다 해준 거잖아. 고작 재산 나눠주기 싫어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혼자 씩씩거리는 저를 보다 딸이 문득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엄마. 빨리 오고 싶었는데 탈출하는 게 쉽지 않았어. 탈출하고는 그 인간 잡아 넣으려고 이것저것 증거 수집하느라 바빴고.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엄마가 진작에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내가 끝까지 숨겼는데 엄마가 어떻게 눈치를 채. 그 인간이 주먹으로 협박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내가 엄마한테 알리고 싶지 않았어. 엄마 괜히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어쩜 우리 남편 복 없는 것도 똑같냐? 그치? 딸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애써 웃어 보였어요. 저도 결국 같이 울다 웃을 수밖에 없었네요. 사위는 결국 엄중한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됐습니다. 상간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위와 모든 일을 공모한 건 물론 불법 병원에 건넨 돈도 같이 보탰다 하더군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둘 다 제대로 똥줄이 탔나 보죠. 먼저 사위가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선 뒤늦은 용서를 구하더군요.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영이와는 두말 않고 이혼하고 제가 가진 전 재산도 다 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그렇다고 진짜 미영이를 어떻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와이프인데 어떻게 죽일 결심까지 했겠어요. 모든 건 다 홍진이 그 여자 짓입니다. 알고 보니까 진이 걔가 미영이를 본처라고 계속 질투했더라고요. 그래서 미영이를 파멸시키자고 계속 절 꼬셨어요. 전 거기에 혹해서 그만. 따지고 보면 저도 피해자라고요. 제 딸 인생을 망쳐놓고 자기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위를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든 상간녀의 잘못으로 몰아가려고 기를 쓰더군요. 상대할 가치도 없다 싶어 무시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이대로 그냥 판사가 내린 형만 살게 하기엔 너무 억울하더군요. 그동안 사위에게 당한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몸을 돌려 사위에게 말했어요. 그래 뭐, 그 상간녀가 아주 난년 같아 보이긴 했어. 작정하고 덤벼들었으면 자네라고 재간이 있었겠나. 역시 장모님, 장모님은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군요. 그래도 자네가 한때는 내 사위였는데 나도 옥살이까지 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네. 우리 미영이가 그렇게 됐던 것도 자네 때문이라기보단 그 상간녀 지분이 더 커 보이니깐. 그럼 저는 합의해 주시는 건가요? 변호사 말로는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 같은 걸 받아보면 감형에 도움이 될 거라던데. 그래, 내 미영이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네. 대신 나도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네? 조건이라면 어떤... 난 그 상간녀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큰 벌을 받았으면 하네. 단순히 유죄 판결 받는 거 말고도 사사로운 복수를 하고 싶어. 사사로운 복수라면 어떤... 불안하게 묻는 사위에게 귓속말로 생각해둔 바를 전달했어요. 사위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하지만 장모님, 그건... 싫으면 말게. 협의는 없던 일로 하면 되니까. 아닙니다, 장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사위는 혹시라도 제가 말을 바꿀까 두려운 듯 가슴을 땅땅 쳤어요. 그리고는 조만간 좋은 소식을 들고 오겠다면서 황급히 사라지더군요. 저는 사위가 떠나자마자 바로 상간녀를 불렀어요. 협의 생각이 있다고 하니 제 부모랑 같이 허겁지겁 달려오더군요. 아줌마, 아니 선생님, 정말로 협의 생각이 있는 거 맞아요? 그래, 네가 우리 딸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찢어주기도 시원치 않지만 사실 어린 네가 뭔 죄가 있겠니? 너도 박사방한테 끌려다녔을 뿐일 텐데. 맞아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전 정말로 억울해요. 전 오빠, 아니 박철준이 유부남인 것도 한참 뒤에 알았고요. 그거 알고 바로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잡은 거예요. 선생님 따님분 그렇게 된 것도 다 그 인간이 그런 거고요. 전 무서워서 입 다물고 있던 죄밖에 없어요. 상간녀 역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사위에게 떠넘기기 바쁜 건 매한가지였어요.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었죠. 그럴만도 했어요. 애초에 바람이라는 건 어떤 숭고한 감정으로 이뤄지는 일이 아니니까요. 사위도 상간녀도 그저 순간적인 욕정을 못 이기고 짐승처럼 붙어먹었을 뿐인 거죠. 너무 역겨웠지만 애써 그 상간녀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서방이 아랫도리를 잘못 놀린 거지. 어디 그뿐이니? 우리 딸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나한텐 병원 차려달라고 돈 뜯어가고 막상 병원 차려줬더니 뒷방 늙은이라고 홀대하고 그놈이 한 짓을 생각하면 단순히 법원에서 내리는 처벌 가지고는 안 돼. 더 큰 벌을 줘야지. 네? 더 큰 벌이라면... 저는 상간녀에게도 생각하고 있던 바를 귓속말했어요. 상간녀 역시 처음엔 펄쩍 뛰었지만 안 그럼 협의는 없다는 제 말에 안색이 바뀌더군요.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대신 꼭 처벌 불원서든 협의서든 써주셔야 해요. 상간녀가 떠나고 며칠 뒤 사위의 병원은 아예 뒤집어졌어요. 왜냐고요? 올해 초 터졌던 의료사고가 뒤늦게 사달이 났거든요. 사위가 치료한 환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환자 측의 약물 알러지가 원인인 걸로 밝혀졌는데 알고 보니 사위가 약 처방을 잘못한 거더군요. 사망한 환자 유가족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는데요. 익명의 제보자가 그 유가족들에게 사위의 실수가 기록된 진료 차트와 CCTV 영상을 보내줬더라고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유가족들은 소송을 걸었고요. 사위는 저희 딸에게 저지른 죄에 이어 의료사고로까지 조사를 받게 됐죠. 누구야? 대체 어떤 미친놈이 유가족들한테 병원 내부 자료를 빼돌린 거야? 사위는 반성하긴커녕 길길이 날뛰었는데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기 인생을 더욱더 큰 파멸로 몰아넣은 이의 정체는 꿈에도 모르는 눈치더군요. 그래서 친절하게 사위를 찾아가 알려줬어요. 상간녀가 한 짓이라고 말이죠. 제가 상간녀에게 주문했거든요. 합의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사위 약점을 잡아 끌어내리라고요. 제법 영악한 여자라는 건 알았지만 제 기대보다 더 잘해줬더군요. 그게 정말입니까, 장모님? 진이가 대체 왜? 아직도 모르겠나? 내가 자네한테 부탁한 걸 그 상간녀한테 부탁 안 했을까봐. 뒤늦게 제 말뜻을 이해한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허겁지겁 품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만 상간녀에게 당장 튀어오라고 일갈하더군요. 잠시 후 상간녀가 나타났고요. 저와 사위가 같이 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아니, 오빠랑 선생님이 왜 같이... 이 멍청한 여자야. 너 대체 뭐라는 거야? 진짜로 우리 병원 자료 네가 빼돌렸어? 네가 나 의료사고 소송 걸리게 만들었냐고? 아니 오빠, 난 그게... 미안해. 그렇게 하면 이 여자가 나 합의해줄 수도 있다고 해서... 이게 감히 지만 살겠다고... 상간녀가 진실을 실토하자 사위는 분노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길길이 날뛰더니만 결국 상간녀의 얼굴에 싸대기를 날렸죠.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주먹을 마구잡이로 휘둘러대더군요. 이 멍청한... 감히 니까짓게 내 인생을 망쳐?
너 만나고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미안해, 오빠. 근데 솔직히 난 잘못 없잖아. 괜히 오빠랑 오빠 와이프한테 엮여서 이 나이에 감옥 들어갈 순 없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이게 아직도 입만 살아선. 야, 이 멍청아. 장모님이 너한테 합의서를 써줄 것 같아? 넌 그냥 이용당한 거야, 나처럼.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처럼이라니? 사위에게 싹싹 빌던 상간녀의 행동이 뚝 멈췄어요. 그런 상간녀에게 저는 친절하게 알려줬죠. 얼른 회사로 가봐. 박서방이 그쪽 더럽게 노는 사진이랑 영상 회사 메일로 싹 다 뿌렸을 테니까. 뭐라고요? 그게 대체 무슨...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아이고, 역시 머리가 나쁘네. 그쪽이 내 제안 받아들여서 박서방 의료사고 공론화한 것처럼 박서방도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쪽을 팔았거든. 조금이라도 이미지 지키고 싶으면 얼른 회사로 달려가서 사진이랑 영상 다 내려달라고 빌든지 해. 인터넷에 혹시라도 퍼지면 그때부턴 손 쓸 수 없을걸? 이 개만도 못한... 박철중, 너 정말 이 아줌마한테 날 판 거야? 너 혼자 살겠다고? 그러면서 날 사랑한다느니 그따위 이빨린 말을 해?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둘이서 치고받는 걸 보고 있자니 얼마나 속이 후련하던지요. 백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더군요. 결국 상간녀는 도망치듯 회사를 그만둬야 했고요.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이랑 영상을 내리느라 모진 고생을 했어요. 사위 역시 의료 면허가 취소되는 큰 벌을 받았죠.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중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는 멀쩡하거나 아니면 취소되더라도 다시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사위 같은 경우엔 폭행 및 감금죄 등으로 조사받던 와중에 의료사고까지 엮인 거라 바로 면허가 취소됐고요. 병원 환자들을 비롯 그 일대에 쫙 소문이 났어요. 다시 의사 가운을 입을 일은 없다고 봐도 되겠더군요. 그 사이 사위와 상간녀는 구속돼 구치소로 들어갔고요. 상간녀의 부모가 절 찾아왔어요.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이죠. 선생님, 이제 약속을 지켜주셔야죠. 얼른 합의서 써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하는 상간녀의 애미를 보면서 저는 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네? 합의서라뇨? 어쩜 뻔뻔도 하지. 저희 사위랑 바람나고 그것도 모자라 제 딸을 정신병원에 가두기까지 한 상간녀한테 합의라뇨? 제가 미쳤나요? 뭐라고요? 아니,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하죠. 그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박철중 그 인간 병원 망하게 하고 의사 면허 취소시키면 저희 딸 합의해준다면서요. 제가 언제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아니, 이 여자가 진짜 우릴 조롱해도 유분수지.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당신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해볼 테면 어디 해봐요. 내가 합의해주겠다고 약속한 증거라도 또 있으면 모르겠지만. 힘들지 않을까요? 세상 어떤 미친 여자가 자기 딸 인생 망친 상간녀를 봐준답니까? 끝까지 딱 잡아떼자 상간녀의 부모는 열받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자기 딸이 구치소에 있다는 걸 뒤늦게 생각났는지 갑자기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러시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쪽도 딸이 있으니 잘 알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딸 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 정도면 충분히 죗값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분노가 치솟아 오르더라고요. 뭐요? 충분한 죗값? 웃기고 있네. 내 딸은 하마터면 당신 딸 때문에 죽을 뻔했어. 그 차가운 정신병원에서 억지로 주사 맞아가면서 폭행당하고 그에 비해 당신 딸은 뭔 짓을 당했는데? 우리 진이가 잘못한 거 압니다. 입이 10개고 100개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부디 같은 딸 자식 가진 부모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진이 가뜩이나 몸도 약한데 그 모진 옥살이를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저는 매달리는 상간녀의 부모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상간녀는 반성을 좀 하는 것 같던데 사위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재판장에서 헛소리를 내더군요.
1심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꽤 높은 형량이 선고되자 저한테 그러대요. 장모님, 이대로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협의서든 처벌 불원서든 안 내면 후회할 겁니다. 장모님 전 재산 다 저한테 넘어와서 지금 빈털털이라는 거 잊지 마시라고요. 미영이랑 둘이 손가락이라도 빨고 살려면 저한테 잘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가짜는 협박에 절로 헛웃음이 나더군요. 웃기고 있네. 원래 내 돈이었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 것 같나? 변호사랑 같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걸어서 되찾아올 거니까 걱정 말게. 정 안 되면 민사소송도 각오하고 있으니까. 그러자 사위는 더 할 말이 없었던 걸까요? 갑자기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지르더군요. 아니 장모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장모는 누가 장모야? 내 딸 죽일 뻔한 놈이 뻔뻔하기도 하지. 너는 버티지 말고 죗값 달게 받아. 아이 미친 알망구가 진짜 어디 주제도 모르고. 흥분한 사위는 제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법원을 지키고 있던 청경들이 달려와 그런 사위를 재빨리 제압했죠. 판검사들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사위를 보면서 엄중한 눈길을 보냈네요. 결국 사위와 상간녀는 무기징역에 준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 됐고요.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감옥에서 썩고 있답니다. 이렇게 제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속이 후련하네요. 저는 현재 일상으로 돌아와 가게도 꾸리고 하나뿐인 딸, 그리고 손녀와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어요. 딸은 몇 년 전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꾸렸는데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 바로 임신해서 다음 달이 출산 예정이랍니다. 곧 태어날 손주 생각에 행복한 요즘이에요. 앞으로도 딸네 가족과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